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고래사 특집 제1차 거란전쟁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이번에도 사담을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서희죠, 그죠? 서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알고 지내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제 또 유튜브 팬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날. 선생님, 다음번에 특강 뭐 찍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다음번에 한번 서희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천서씨입니다. 서희가 이천서씨거든요. 그래서 서희가 자기 직계 조상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꼭 서희를 주제로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킵니다. 자, 선생님 잘 보세요. 선생님 조상님이에요. 자, 이제 거란과의 전쟁, 제1차 전쟁 4부까지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고려군의 군사 편제, 그리고 군사 전술, 그리고 첫 번째 교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서 또 멘탈 붕괴에 빠졌던 고려 왕실이, 고려 조정이 얼마나 또 웃기지도 않은 짓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당시 소선영 입장에서도요, 썩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생각해보세요. 소선영이 기껏 봉산전투에서 고려군을 이겨놓고서 왜 남진하지 않느냐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력 규모로 봤을 때 제가 얘기했었죠. 아마 5에서 7만 사이였을 거라고요. 고려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규모의 병력은 아닌 것 같고, 또 더군다나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단 말이에요. 섣불리 공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은 한 대 때려놓고 상대방이 겁을 집어먹으면은 거기서 딜을 하는 겁니다. 유리한 쪽으로. 그거를 이제 원했던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애초에 거란이 왜 고려 쪽으로 내려왔냐 이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실 거란의 주적은 고려가 아닙니다. 거란의 주적은 송이에요. 송을 잡기 위해서 후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여진족과 고려를 공격했던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소선영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바로 고려를 항복시키거나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려가 거란과 수교를 맺어서 후방을 공격하지 않게끔 그렇게 확실하게 다져놓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교라는 것은 평등한 관계에서의 수교가 아니라 당연히 거란이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고려를 복속시킨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선영이 침공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다. 사실상 전쟁이라는 것은요, 심심풀이 땅콩을 한 게 아니에요. 결국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의 하나로 전쟁을 선택하는 겁니다. 당시 거란은 그 폭력적 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했고, 그 전쟁을 통해서 고려를 압박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끌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고려는 완전히 멘탈 붕괴에 빠져가지고 거란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조건을 가지고서 협상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 생각지도 못했던 조건이 뭡니까? 뭐 무조건 항복하자, 대동강 이북을 떼어주자, 전령 이북을 떼어주자, 뇌물을 먹이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때 하면서. 근데 소선영은 좀 답답한 거예요. 지금 거란 소선영 입장에서는요, 고려가 그런 회의 중인지는 잘 모르겠고, 얘들이 좀 빨리 항복을 하러 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봉산에서 고려군을 물리친 다음에 2달이 지났거든요. 2달 동안 고려에서는 이 어전회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저 서장군이 우리를 이제 나쁘게 보지 않고 우리를 예쁘게 봐줄 것인가. 그 준비를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건데, 소선영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설마 고려가 그러고 있을 줄은. 그래서 소선영이 무리수를 제대로 둡니다. 사실 안 해도 될 짓을 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거란이 실패를 한 거예요. 자, 어떤 걸 하냐면요. 가만 보니까 지금 봉산에서 한번 승리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타격을 주기로 결정을 하니, 그게 뭐냐면은 안용신 전투예요. 이게 야구로 비유를 하면 그래요. 봉산 전투는 고려의 선봉대하고 소선영의 군대가 정면을 맞닥뜨려가지고 소선영이 고려군을 격파한 사건이었어요. 야구로 비유를 하자면은 투수가 스트라이크 전에 제대로 직구를 꽂아 넣어가지고 타자가 이거 못 친 겁니다. 그대로 스트라이크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선영이 했던 게 뭐냐면은, 좋아, 이번에 타자를 확실하게 겁을 줘가지고 제풀에 주저앉게 만들자라고 하면서 어떤 공을 던진 거냐면요, 몸쪽 안쪽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공을 던진 거예요. 만약에 타자 깊숙이 들어오는 공이 날아오면 타자 입장에서 어때요? 이거 치기도 힘들 뿐더러 잘못하면 자기 몸에 맞을 수가 있으니까 움찔하면서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겁주기용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소선영이 안용진을
공격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용도였습니다. 자, 안용진의 위치를 놓고 보면 이래요. 당시 고려군의 방어대가 본대가 어디 있었냐면은 안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종은 이미 서경으로 돌아온 상태고 그 다음에 서희가 정주에서 안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 근처에 어떤 강이 흐르고 있냐면 청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천강 방어선을 활용한 고려군의 방어 진지가 바로 안주성이었었는데 그 청천강 하구 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안용진이에요. 이 안용진을 공략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안용진 지역이 하구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건널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용진이 저기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란군의 작전은 뭐였냐면은 고려라는 타자의 몸속 깊숙이 공을 확 내다 꽂아가지고 이 안용진을 점령한 다음에 안주와 서경 사이를 오가면서 약탈전을 벌여가지고 이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고려가 겁을 먹게 만들자 라는 것이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거란군은 기동전의 대가들이었다고 그랬죠. 타초곡병이라는 약탈 전문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보급 부대 없이 이렇게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체 애들이 신체 규모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구사했던 것인데 이게 웬걸 골라도 잘못 골랐어요. 당시 안용진은요 일단 진짜가 들어가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지방군 중에서도 주진군입니다. 당시 주진군은요 크게 3개의 등급이 있었어요. 가장 규모가 작은 곳에는 낭장이 파견되고 중간급 규모에는 중랑장이 파견되고 가장 큰 규모에는 진장이 파견됩니다. 근데 이 안용진은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중간급 규모였고 중랑장이 파견되어 있었어요. 당시 안용진의 수비대는 전투요원이 약 400명 그리고 비전투요원이 8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그렇다는 얘기고 전시니까 아무래도 좀 더 병력이 동원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아봤자 이제 한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거란군도요 본대가 여기를 공격했던 건 아니고 별도의 부대를 따로 편성을 해서 별동들을 통해서 안용진을 타격하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안용진의 지휘관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대도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어전회의 맨 말미에 써놨던 사람이죠. 그죠? 대도수가 누구냐면은 바로 몰락한 발해의 왕족입니다. 그러면은 안용진을 지키고 있었던 대도수와 그 병사들은요 어디 출신이 확률이 높냐면은 발해 유민이 출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발해 유민들은 누구라면 이를 갈았다고요. 그죠? 거란이라면 이를 갈았어요. 골라도 하필 거기 고른 거예요. 거란이라면 이를 박박 깔고 있는 그 발해 유민들이 지키고 있는 안용진을 거란의 별동대가 공격을 합니다. 고려사에는 이 안용진 전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다만 그냥 승리했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전말은 없겠지만 알 수가 없지만 당시 안용진을 지키고 있었던 대도수 휘하 발해 유민들은 결사적으로 항전을 했고 가뜩이나 이제 원수 같은 거란이 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어. 그죠? 뭐 죽창이라도 들고 나와서 싸우지 않았겠어요. 일반인들도. 자 그러면서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 하고 열심히 싸운 결과 결국 거란의 별동대를 물리친 데 성공을 합니다. 오마이 갓. 소선영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이 안용진 전투를 통해서 고려에게 겁을 팍싹 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협상을 빨리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여기서 진 겁니다. 스코어가 1대1이 된 거예요. 봉산에서 거란군 승리 1승, 안용진에서 고려군 승리 1승. 근데 이 똑같은 스코어 1대1이지만 느낌이 달라요. 왜 축구도 보면은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막판 그 후반 5분 남겨놓고서 우리가 골을 넣었어요. 1대1 됐습니다. 연장 갔죠.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와요?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후반에 골 넣은 사람이 그쪽이 분위기 타고 기세등등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소선영이 안 해도 대치해서 해버리는 바람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거라는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고려 성종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어전회의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항복할까 하면서 아주 선물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있었는데 괜히 안용진을 공격해가지고 기회를 뺏기게 됩니다. 고려 입장에서는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제가 얘기했죠. 고려는 그 왕실 자체가 장석분 집안이라 가지고 단기적인 이해 타산 굉장히 빨라요. 계산기 딱 두들겨 보니까 주판 튕겨 보니까 나온 거예요. 스코어가 1대1이야. 해볼만 한 것 같아. 지금 딱 보니까. 그래서 언제 항복 논의를 했냐는 듯이 그 항복 논의를 싹 다 잊어버리고 바로
거란과 맞대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대결을 벌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협상을 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쪽에는 머리가 빠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괜히 무모하게 전쟁을 더 지속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코어를 하나 올렸으니까 1대1 됐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바로 협상 들어가자. 우리가 기세를 탔을 때 협상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 거 아니냐. 아주 되게 적절한 판단이었어요. 이럴 땐 참 판단이 빨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협상 테이블에 누가 가기로 했냐면은 서희가 가기로 했습니다. 과연 서희가 새치어로 어떻게 거란의 소선영을 구워 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희하고 소선영이 첫 만남부터가 굉장히 신경전이 엄청났어요. 왜냐면 소선영의 그 목적은 뭐였냐면은 고려를 굴복시켜가지고 거란과 수교를 맺게 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굴복시킨다는 것은 거란이 위고 고려가 아래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선영은요 굉장히 위압적으로 나옵니다. 또 거기다가 소선영 성격 자체가요 되게 좀 거만하고 허세 부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아이 뭐 80만 되고 적당히 진짜 거짓말을 해야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하잖아. 그죠? 서희는 이런 소선영의 사람됨을 진작에 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선영과의 만남에서 서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첫 만남에서 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러면 더 기가 살아서 올라올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처음부터 소선영의 길을 죽여놔야 된다 하면서 처음 만남부터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서희가 얼마나 깡다워 줬냐면요. 당시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최강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란군 진영에 호를 단신으로 가가지고 소선영을 만나고서 대놓고 꼬장꼬장 얘기를 해요. 이거 보통 깡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려사 서희열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희가 국서를 받들고 소선영의 군영에 가서는 통역을 시켜 상견례 절차를 묵혀야 했다. 소선영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세게 나오는데 나는 큰 나라의 귀인이니 그대가 마땅히 뜰에서 큰 절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꾸르란 얘기죠. 그러자 서희가 뭐라고 하냐. 서희는 신하가 마루 아래에서 군왕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은 예에 맞지만 두 나라 대신이 서로 만났는데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하며 즉 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왕은 아니잖아. 너 거란의 장군이잖아. 나도 고려 장군이거든. 고려의 대신이거든. 대신끼리 만났는데 내가 왜 니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엄청난 그 강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두세 번 절충을 했어요. 뭐 솔직히 말이 절충이지 그냥 막 시비가 오간 거죠. 소선영 야 꿇어 못해 꿇으라니까 못해 어쭈구리 나 그냥 간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서희가 먼저 야 전 그러면은 나 협상 안 해. 아쉬운 쪽이 무릎 꿇는 거지 하고서 숙소로 돌아가 버립니다. 숙소로 돌아와 들어놓은 채 일어나지 않자 소선영은 내심 기이한 사람이라 여기고 마침내 마루로 올라와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했다. 결국 소선영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쉬운 쪽이 무릎 꿇는다고 결국 소선영이 굽히기로 한 겁니다. 소선영이 뭐 여기서 내심 기이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전쟁에서 공훈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입장이고 자기한테 주어진 미션은 고려를 확실하게 굴복하라는 겁니다. 항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려와 수계를 맺으면서 우위를 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작전 지휘를 하면서 1차 봉산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기세를 딱 잡았지만 2차 안용신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게 상황이 피곤하게 갔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쪽이 밀리는 입장이냐면은 사실은 거란이 밀리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고려는 이 기세를 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소선영 입장에서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고려를 잘 구슬리고 달래야지 자기가 돌아가서 할 말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려가 결사항전 하겠다. 그러다 결국 내가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소선영이 알았어. 인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절하지 말고 대단하게 올라와서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회담을 진행합시다. 하고서 한 발 뒤로 물러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그제서야 서희가 군영의 문으로 가 말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소선영과 뜰에서 마주보고 의불을 한 뒤 마루로 올라가 인사를 나누고는 동서로 마주 앉았다라고 돼 있죠. 자 마주 앉는 위치도 중요한데 남북으로 앉는 게 아니라 동서로 앉는 게 중요해요. 왜 남북 동서가 중요하냐면은 동서는 보통 대등한 관계입니다. 주인과 손님의 자리예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남북은 어떤 관계냐면요. 남쪽이 신하의 자리고 북쪽이 군주의 자리예요. 근데 남북으로 앉지 않고 동서로 앉았다는 것은 일단 소선영이 서희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선영이 이제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합니다. 설전이 벌어지는데 왜 쳐들어왔는지 그 명분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명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선영이 서희를 이렇게 을렀다.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도 너희들이 침략하여 차지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바다를 넘어 송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만약 땅을 분할에 바치고 조빙,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조빙을 잘한다면은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국사책에서는 뭐 이 부분을 가지고서 뭐 서선영이 황당무계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제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내부적인 얘기지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말짱 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별개의 논리예요. 독도도 마찬가지예요. 백날천날 우리가 독도 우리 땅이라고 해봤자 국제사회가 인정 안 해주면 그건 말짱 꽝인 거예요. 이거는 국제사회의 논리는요. 힘의 논리입니다. 당시 서선영이 첫 번째로 명분을 내세웠던 건 뭐냐면은 일단 못 먹는 감은 찌르고 본다. 그 주의예요. 이런 논리를 펼친 거예요. 좀 억지스럽긴 한데 고구려가 갖고 있던 땅은 우리 거란이 차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너네가 갖고 있는 서경 이북 땅은 다 우리 건데 왜 너네가 그거 차지하고 있냐 이겁니다. 너네 고려는 신라 땅에서 나왔으니까 신라를 계승한 나라 아니냐. 이게 첫 번째 명분이었고 근데 이거는 진짜 명분이 아니었고 사실 진짜 목적은 여기에 나온 겁니다. 흔히 뭐 영어로 따지면 뭐 이제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데 이게 가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진짜가 목적이 되는 건데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바다를 넘어 송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이렇게 된 것이다. 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일단 국경이 맞닿아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거란의 최전초 기지인 내원성은요. 사실상 전초 기지일 뿐이지 내원성에서 거란 수도까지 그 모든 지역이 다 거란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원성에서 고려의 서경까지도 사실 양쪽의 영역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 사이에 누가 퍼져 살고 있냐면은 여진족이 주로 퍼져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거란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네 고려가 송과 조공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린 불안하다 이겁니다. 왜? 송과 연계를 해가지고 혹시 우리의 뒤를 치지 않을까. 실제로 985년에 송, 태종, 조광이가 고려에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 고려가 이걸 거부해서 불발이 나긴 했지만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려는 법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온 것이다. 라고 진짜 목적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땅을 분할에 바치고 조빙을 잘한다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땅을 분할에 바치고는 이건 그냥 수식어고 진짜 목적은 뭐냐면은 조빙이에요. 요게 포인트인데 조빙이란 말도 좀 웃기는 말입니다. 조공이면 조공이고 빅문이면 빅문이지 원래 조빙이란 말이 없어요. 일단 조공이 뭔지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조공은 조라는 글자하고 공이라는 글자하고 나눠서 봐야 되는데 조라는 글자는 인사하러 간다는 의미이고 공이라는 글자는 선물을 싸두고 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하고 공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사실은 조예요. 공은 형식이고 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선물을 들고 와도 내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지 않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그게 중국이 주장하는 조공측봉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국제질서예요. 그리고 빅문은 뭐냐면은 이 빅이란 글자가 빅문의 그 빅자인데 대등한 국가들끼리 사신을 파견하는 것을 빅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선영이 좀 희한하게도 조빙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뭐 조공이란 말을 좀 쓰기가 부담스러운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거란 왕조가 정통 한조 완조는 아니다 보니까 조공이란 개념을 좀 잘못 알았는지 조빙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 거란에서 포인트를 잡았던 건 뭐냐면은 빙이 아니라 조라는 글자입니다. 너 왜 나한테 인사를 안 오냐 이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송하고 놀지 말고 누구하고만 놀아라. 우리하고만 놀아라. 우리하고만 조공측봉 관계 가져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서희가 뭐라고 반론을 펼치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희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니 그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을 한 것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국경 문제를 두고 말한다면 요 나라의 동형도 머저리 우리 땅인데 아 진짜 배포 커요 진짜 여기서 어찌 우리가 침략해 차지했다고 하는가. 게다가 압록강의 안팎도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요 나라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어렵다.
조빙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여진 때문이니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영토를 돌려주어 성과 보로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감히 조빙을 잘하지 않겠는가. 장군이 만일 나의 말을 천자께에 전달해준다면 천자께서 애절하게 여겨 받아들일 것이다. 진짜 말 참 잘합니다. 정말 논리 정연할 뿐만 아니라 전곡을 찌르는 말들이에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손영이 야 너네는 신라에서 나왔으니까 신라를 개성한 국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서희가 이렇게 받아쳤어요. 아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고려 아니냐. 그리고 평양에 도읍한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 맞습니다. 근데 광종 때 사실상 서경을 수도와 거의 동급의 도시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개경을 황도라고 부르고 서경을 서도라고 부르고 하면서 거의 도읍에 준하는 도시로 설정을 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손영이 여기서 이 말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했을 때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서희가 사실 말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은요. 국제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아무리 우리가 백날 첫날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얘기해도 주변 국가들이 야 너네 그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 그건 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요. 주변 국가들이 그거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동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송의 기록을 놓고 보면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뉘앙스의 기록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고려, 고구려를 또 혼연이 있었어요. 거란도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즉 소손영이 신라를 개성한 국가라고 일단 트집을 잡고 시작은 했지만 사실 소손영도 내심 어떤 걸 인정하고 있었냐면은 그래 뭐 고려가 고구려를 개성한 거 맞기는 하지. 그걸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즉 국제 정세학적으로 봤을 때 고려가 고구려를 개성했다는 사실을 주변 국가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소손영이 아무리 그렇게 트집을 잡아도 서희가 받아칠 수 있었고 이 받아친 내용을 소손영이 딱히 반박을 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조선에 넘어가도록요. 중국 기록이나 일본 측 기록을 보면은 조선을 고구려의 후예로 그렇게 표기한 기록이 제법 나와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을요. 고구려 후예라는 그 인식을 주변 국가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국제적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서희의 말빨이 먹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희의 진짜 말빨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는 여기를 제일 중요시 여기죠. 그놈의 민족주의 때문에 그죠. 근데 제가 볼 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서희의 진짜 말빨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 얘기를 해요. 국경 문제를 두고 말한다면은 요 나라의 동경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어야 하는데 어찌 우리가 침략해서 차지했다고 하는가? 진짜 배포가 대단한 게 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고구려 개성한 거니까 너네 요 나라 영토도 원래는 다 우리 땅이었잖아. 근데 너네 왜 적반하장 하니?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서희하고 소순영 사이에서의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고 진짜 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래요. 개도가 압록강 안팎도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갑자기 갑툭튀했죠. 그죠? 여진이 그 땅을 훔쳐서 살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지금 누구한테 탓을 하는 거예요? 여진 탓을 하는 거예요. 요 나라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송과 조공 관계를 맺고 거란하고는 수교를 하지 않았냐면은 다 얘들 때문에 그래. 얘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그죠? 야 봐라. 너가 소선영 네가 좀 전에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거 아니잖아. 너네 내원성도 따지고 보면은 수도 동경에서 한참 떨어진 것이고 내원성에서 우리의 서경까지도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여진족이 퍼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여진족이 어떤 애들이냐? 우리 태조 왕건께서 가라사대 인간의 가죽에 짐승의 마음을 가진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놈들이다. 이런 놈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라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저 여진족하고 저렇게 부딪히면서 살면서 사신을 보내려면 그들의 영토를 지나가야 되는데 위험하잖아. 너네 사신도 위험하고 우리 사신도 위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다 건너서 송하고 한 건데 야 만약에 이 여진족을 몰아내버리면은 몰아내고 그 지역의 땅을 우리한테 줘서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면은 우리가 너네하고 조공척봉 관계 안 맺을 이유가 있겠냐. 한번 너네 보스한테 가서 잘 좀 말해봐. 사정 얘기하면은 들어주지 않겠니?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주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어느 쪽에다 공을 돌려가지고 여진 쪽에다 공을 돌려서 누구를 타겟으로 돌려버렸냐면은 여진 때문에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영토를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차도살인입니다. 병법으로 치면은. 거란의 칼을 빌려서 여진을 쳐부수고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고려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명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거란과 수교를 맺을 수 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소선영이 넘어가 버립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 자기가 볼 때는. 그죠? 사실 소선영의 애초 목적이 뭐였다? 고려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었다. 고려를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하든 달래든 구워 삼든 해가지고 자기들이 송과 공격을 할 때 배후로 공격하지 않게끔 해놓는 게 이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서희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소선영은 자기가 너무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들은 겁니다. 만약에 이 여진족 다 쫓아내고 평안북도 땅을 우리한테 넘겨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게? 너네하고 조공관계 가질게. 그러면은 앞으로 거란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네 거란은 안심하고 누구하고 싸울 수 있다? 송과 싸울 수 있다. 와, 이 엄청난 카타르시스. 소선영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한마디를 서희가 해주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투가 강기하여 소선영도 억지를 부릴 수 없음을 알고 자기 조정이 그대로 보고 있다. 뭐 강기하고 뭐 그런 거 둘째 문제고 소선영은 자기 그 작전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너무 기쁜 나머지 소선영은 7일 동안 서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엄청난 예물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갖고 왔던 군대를 가지고서 누구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냐면은 여진족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평안북도 일대 땅을 고려에게 떡하니 넘겨주니 그 땅이 뭐냐면은 그 유명한 강동 육주라는 지역입니다. 강동 육주 지역을 보면 이래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죠. 의주에 해당하는 내원성이 바로 거란군의 전초 기지입니다. 여기가 기지고 그 사이에 있는 6개의 지역인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일단 홍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6개 지역을 강동 육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강동 육주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거란군이 남하를 해오면요. 사실 이게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단조로워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북방 민족이 남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루트는 둘 중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 내륙길을 통해 가지고 귀주를 관통해서 안주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하나는 해안선길을 따라 가지고 정주를 관통해 가지고 안주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 둘 중 하나예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실제로 그 이후에 있었던 뭐 조선시대 병자호란, 정명호란, 그 다음에 몽고가 침입했을 때 다 똑같은 길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루트에 해당하는 지역을 고려가 따냈다는 거예요. 서희가 이걸 따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질 않고 서희는요. 그 뒤로 2년 동안 이 지역을 완전히 요새화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총 이 지역에 29개의 요새를 건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여기를 철통같이 경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명분은 뭐였어요? 여진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 통로가 안전하게 확보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너네한테 사신 보낼 수 있잖아. 멋들어지게 거란을 속여 넘기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요새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2차전, 3차전 다 어디서 격전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귀지대첩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가능했던 거냐면은 서희 덕에 가능했던 거예요. 즉 서희의 가장 큰 수호는 새치어로 거란군은 물러갔다 정도가 아니라 강동 육주를 얻었다 정도가 아니라 강동 육주를 획득하고 이 지역을 요새화시켰다는 것이 서희의 가장 큰 공헌입니다. 그런데 서희가 이 지역을 2년간 요새화를 시킨 다음에 너무 무리를 했는지 병을 얻어가지고 그 뒤 3년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강동 육주라는 천혜의 요새를 고려에게 선물로 남겨주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1차 거란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그래요. 이 제1차 거란 전쟁은요. 고려와 거란 사이의 악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만부교 사건이 있죠. 고려는요. 국정 운영을 할 때 장기적인 전망을 보지 않고 너무 단기적인 부분에 치중을 해서 봤어요. 그러면서 거란의 심기를 건드리는 만부교 사건을 터뜨리게 되고 결국 거란은 송과의 일전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후방을 안정화시켜야 됐다는 그런 목적 의식에 따라서 고려로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고려는 초전에 패배를 하게 되고 완전히 멘탈 붕괴에 빠져가지고 어전회의에서 별 핵에 망측한 짓거리를 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일하게 제정신 가지고서 정신줄 잡고서 똑바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서희였어요. 아직 우리 다 끝난 거 아니다. 한 번 더 싸워보지 않고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희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언변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서희가 이런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건요.
언변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언변은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해요. 진짜 서희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바로 통찰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희는요, 거란이 왜 쳐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 의식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담장에 가서 소선영에게 밀리지 않고 소선영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을 구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말빨이 좋아서 소선영을 제압한 게 아니라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언변을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강동 6주가 나중에 먼 미래도 아니지 가까운 미래에 거란과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을 내다봤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서 이 지역을 요새화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에는 바로 서희의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한 가지. 아무리 서희가 통찰력이 있고 대단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못했을 뻔했습니다. 바로 안용진 전투에서 대도수 휘하, 이름 없는 병사들의 분전 덕에 고려는 다시금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서희가 외교전을 펼쳐서 제1차 거란의 침공을 훌륭하게 막아내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차 거란 전쟁 설명을 전부 다 끝마쳤는데 과연 이게 끝일까 하면요. 사실 이거 미봉책이에요. 거란이 원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고려가 어중간한 중립을 원했던 게 아니라 성과 확실하게 관계를 끊고 거란이 철저하게 협조하는 그런 체제를 원했던 건데 고려가 그걸 하냐면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꾸 간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 고려를 불신했던 거란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니 그것이 바로 2차 침공입니다. 자, 2차 침공과 관련된 얘기는 먼 훗날 하도록 하고요. 1차 침공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마치고 마지막으로 뭐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죠, 그죠? 홍보 한번 더 할게요. 자, 유튜브 특강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특심이 있는데 여기 써있는 단어들에다가 탑그레이드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석 검정력 시험도 제가 촬영한 게 있는데 이건 유료 강의예요. 고급, 중급 두 개가 있는데 탑그레이드라는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회원가입하시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OT 강의는 제가 이제 샘플로 하나씩 다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평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교재는 필요 없어요. 교재는 제가 다 각 강의별로 PDF식으로 탑재를 해놨기 때문에 따로 교재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역사 강의 역사 개론으로 역사란 무엇인가를 토대로 제가 이제 또 유료 강의 하나 찍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고대사도 있는데 둘 다 어디에 탑재되어 있냐면은 탑그레이드라는 사이트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차 거란 전쟁과 관련된 4부작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